2021년 10월 21일 전 국민의 관심이 전라남도 고흥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누리호의 첫 시험 비행이 진행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 정각이 되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쿠쿠쿵 하는 충격음이 울리며 발사장에는 순식간에 새빨간 화염과 거대한 연기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동시에 커다란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죠. 연구자들과 전 국민의 시선이 누리호를 따라 하늘로 향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된 지 127초 만에 고도 59km에 도달하며 1단 로켓을 분리했습니다. 뒤이어 페어링과 2단 로켓도 분리됐죠. 동시에 3단 로켓에 불이 붙으며 추진력을 얻었고 목표 상공인 고도 700km에 도달하며 순조롭게 성공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종 단계인 모형위성이 목표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모형위성이 담겨있던 3단부의 7톤급 엔진이 목표한 시간만큼 타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부족한 시간은 약 90여 초. 이 때문에 계획했던 7.5km/s의 속도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최종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번 시험 발사의 의의는 큽니다. 3단형 발사체 전체를 우리나라 자체 기술만으로 설계하고 만들고 발사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라고 불리는 이유이죠.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 능력을 갖춘 10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2013년 첫 번째 한국형 발사체인 나로호를 세 번째 도전 만에 우주에 올리는 데 성공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나로호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나로호는 총 2단으로 만들어진 발사체인데 이 중 아래쪽인 1단 발사체를 러시아에서 이미 만든 완제품으로 썼거든요. 누리호는 나로호와는 크기부터 다릅니다. 누리호의 총 길이는 47.2m로 33.5m였던 나로호보다 13m 정도 큽니다. 나로호 1단의 엔진이 150톤급의 힘을 냈다면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300톤의 추진력을 냅니다. 그만큼 짐을 15배 정도 더 많이 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단수입니다. 나로호는 2단형 발사체였지만 누리호는 3단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누리호는 700km 궤도에 필요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발사체 발사는 뉴턴이 발견한 운동 법칙 중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따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람이 든 풍선 끝을 막고 있다가 풀면 공기가 나오면서 반대 방향으로 풍선이 날아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로켓을 우주를 향해 날리기 위해서는 지표면을 강하게 밀어내는 반작용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힘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연료를 고압 상태에서 태우는 거죠. 이때 발사체가 무거울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그만큼 발사체의 무게가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런 탓에 발사체가 발사된 이후 필요 없는 부분을 분리해내면 연료를 적게 쓸 수 있고 목표 지점까지 다다르기에도 유리합니다. 누리호에서 다 사용한 1단이 분리되고 2단이 분리되고 페어링도 분리되는 이유입니다. 누리호뿐만 아니라 1969년 아폴로 11호에 쓰인 세턴 5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로켓이 다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리호의 또 다른 특징은 엔진입니다. 발사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1단에 엔진 클러스터링을 적용했죠. 클러스터링은 엔진 여러 개를 묶어서 추력을 내는 방식입니다. 발사체가 우주를 나가기 위해선 지표면을 향해 끌어당기는 지구 중력을 이겨내야 하므로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엔진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엔진의 크기가 커지는데 한계가 있고 그만큼 개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방식이 클러스터링입니다. 누리호 1단의 경우 75톤급 엔진 4기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냅니다. 물론 클러스터링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엔진 여러 기를 묶는 만큼 1기를 쓸 때보다 연결하는 방식과 필요한 요소들이 복잡해집니다.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엔진 4기가 동시에 같은 힘을 내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누리호는 2022년 5월 두 번째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 비행과 다른 점은 실제 위성을 탑재해 우주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어 2027년까지 추가로 3번의 발사를 진행하면서 위성의 크기를 중형으로 키우고 위성 여러 대를 우주로 내보낸 뒤 순차적으로 궤도에 올리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30년에는 개량형 누리호로 달 탐사선을 만들어 달에 착륙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우주산업계는 어떤 기술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단연코 재사용 로켓일 것입니다. 재사용 로켓은 이름 그대로 발사에 사용했던 로켓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만든 팰컨 9입니다. 2021년 5월 스페이스X는 팰컨 9 로켓을 발사하고 9분 뒤에 1단 추진 로켓을 다시 드론 선박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1단 추진 로켓은 2019년 3월에 처음 사용된 뒤 10번째 재사용입니다. 이로써 팰컨 9 로켓의 1단을 9번 회수하고 고쳐서 10번 발사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팰컨 9은 1단 추진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발사체의 1단이 발사체 전체 제조 비용의 60에서 80%를 차지해요. 따라서 1단 추진체를 재사용하면 발사 비용과 준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사용 로켓만큼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위성입니다. 위성은 큰 질량을 가진 물체 주변을 도는 작은 질량의 물체를 말합니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이 대표적인 위성입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달처럼 지구 주변을 돌도록 만든 물체를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위성이 지구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주변을 돌 수 있는 이유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인 만유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을 그리는 운동을 하는 물체는 원 바깥쪽으로 나가려 하는 원심력이 나타납니다. 반면 지구는 지구의 중심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갖고 있죠. 즉 지구의 중력과 위성의 원심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므로 위성은 지구로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져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덕분에 일정한 궤도를 그리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어느 궤도에서 활동하는가에 따라 정지궤도 위성과 극궤도 위성 또는 지구 저궤도 위성으로 구분됩니다. 인공위성은 또 용도에 따라 지구 관측위성, 통신위성, 항법위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상위성은 지구 관측위성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주기와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위성이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정지궤도 위성으로 불리죠. 북극과 남극 방향으로 자전하면서 지구 표면을 관측하는 것은 극궤도 위성입니다. 또 이름 그대로 통신위성은 TV 신호나 위성 전화 등의 통신 서비스에 활용되고 기상위성은 기상 변화를 관측합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사용하는 GPS도 위성을 사용한 기술입니다. GPS는 하루에 지구 2번을 공전하는 인공위성 4대를 활용합니다. 누군가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GPS 수신기가 들려있는 내비게이션은 GPS 위성이 보낸 전파를 받습니다. 그럼 GPS가 전파를 내보낸 시간과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은 시간에 차이가 생기죠. 이 차이를 이용해 GPS 위성과 수신기 위치와의 거리를 구하고 수신기를 갖고 있는 이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팰컨 9을 재사용해 발사하면서 스타링크 위성을 꾸준히 우주에 보내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작동하는 군집 위성입니다. 2027년까지 위성 12,000기를 배치하는 것이 계획이며 2022년 1월 기준 1,469기가 작동 중이죠. 이 위성들을 활용해 2020년 북미 지역부터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으며 25개국에서 14만 5천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의 수가 많아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주 쓰레기는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 발사체 잔해물, 우주인이 작업 중 잃어버린 도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재 우주 쓰레기 약 90만 개가 지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게다가 우주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주 인터넷 구축을 위한 경쟁이 불붙으며 우주 쓰레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최대 10만 개의 새 인공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예측됐죠. 문제는 우주 쓰레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 쓰레기의 평균 속도는 총알보다 7배 빠른 초속 7km에 이르죠. 이 정도 속도라면 아무리 작은 파편이라도 우주정거장이나 우주선,
인공위성과 충돌했을 때 완전히 부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과학자들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주 쓰레기를 포획한 뒤 지구 대기 안쪽으로 진입시켜 불에 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국 서레이 대학교 우주센터가 주도하는 리무브 데브리스 프로젝트 팀은 2018년 청소 위성을 발사해 커다란 그물로 쓰레기 모형을 포획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연구팀은 뾰족한 작살로 목표물을 고정시켜서 대기권으로 진입시켜 태우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발표했죠. 일본 기업 아스트로스케일은 자석을 이용합니다. 자석으로 우주 쓰레기를 지구 대기권까지 끌어당기는 방식이죠. 이 아이디어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아스트로스케일은 2021년 3월 청소부 역할을 할 수거 위성과 우주 쓰레기 역할의 위성을 함께 우주에 올려보냈습니다. 로봇팔로 당기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스위스 우주 청소 기업 클리어 스페이스는 2025년 로봇팔 4개가 달린 우주선을 쏘아 인공지능 카메라로 쓰레기를 탐색해 수거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은 지상에서 레이저를 쏘고 러시아는 거미줄처럼 끈끈한 줄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답니다.